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고요. 3월 14일 목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공백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대와 아산병원이 파업 2주 만에 수술과 입원이 반토막 나면서 하루 10억 원씩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림대 의대에서 처음으로 의대생 80여 명에게 유급이 통보되는 등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병원을 지켜달라는 호소에도 전국 19개 대학 교수들은 내일 집단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친문계 3선 전해철 의원이 친명계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에게 패해 탈락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발굴된 5명의 후보를 발표하는데 총선 변수로 떠오른 여야의 막말 리스크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성인용품 등 선정적인 제품이나 가짜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설립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프레스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되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총선까지 27일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로 서울 한강벨트를 꼽고요. 역대 그랬던 것처럼 한강벨트를 잡아야 총선 이긴다 이렇게 외치고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자, 장 기자, 완성된 한강벨트 대진표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맨 먼저 왼쪽에 있는 마포갑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띄워주시죠. 네, 노웅래 의원이 지키던 자리 이지은 전 총경이 출마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서 좌천된 인물로 민주당 영입 인재 11호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시대전환 당대표 출신 조정훈 의원이 나섭니다. 마포갑 바로 옆에 마포을에서는요, 4선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같은 운동권 출신 함은경 후보가 맞붙습니다. 내려와서 영등포 갑으로 가면요,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현역 김영주 의원이 이곳에서 5선에 도전합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허은하 후보도 함께 경쟁하고요. 또 중성동 을에서는요, 민주당 박성준,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후보를 꺾은 이해운 후보가 맞붙고요. 중성동 갑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논란 끝에 컷오프가 됐죠. 이 자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천을 받았고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맞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연이틀 지원 사격에 나선 지역 있습니다. 바로 동작을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에 맞서서 이 여전사 3인방이 오는가 했지만 류사명 총경, 경찰국 신설에 반발했던 경찰 출신 류사명 후보가 나 후보와 승부를 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남 서초의 이 국민의힘 기세가 동작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동작 사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한강벨트가 총선 전체 승패를 가를 요충지라고 잘 꼽히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작을 용산 방문해서 화력 지원에 나섰는데 한번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 정권은 아예 대놓고 내가 한다는데 뭐 어쩔래 이런 태도입니다. 어쩔래 정권입니다. 어쩔래 정권. 주권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 그날이 바로 4월 10일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동작을이 무너지면 서쪽으로 북쪽으로 붉은 바람이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다시 윤석열 독재 정권을 합법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이기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한강벨트 사수의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 보셨는데, 자, 오늘 처음 저희 나와주신 윤영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이 동작을 같은 경우에 사실 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의 유상현 후보가 좀
밀린다 이런 조사에 좀 밀리고 있어서 더 각을 어제 좀 세웠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네, 뭐 새로 유삼영 총경이 경찰에서 투신한 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새로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중진 의원이고 여성을 대표하는 의원이니까 상당히 좀 아직은 인지도 면에서 좀 밀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서 좀 지원 사격을 좀 해준 측면이 있는데 동작을이 중요한 거는 네. 한강벨트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시작이다. 예, 지난번에 총선에서는 한강벨트 16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이긴 데가 딱 용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대통령 선거 그때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성동구를 제외하고는 또 국민의힘이 또 완전히 뒤집어서 석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1500년 전에 고구려 신라 백제 때도 네. 한강을 이기는 자가 승리했거든요. 아, 고구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신라가 통일한 것도 한강 잡았기 때문에 한 건데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이기려면은 한강벨트를 우선 잡아야 되거든요. 그 시초가 동작을이라는 점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을 지원 요새를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고구려까지 올라갈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한강벨트가 중요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리고 두 후보 사이에 현재 고발전이 진행 중인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두 후보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여기 민주당 당원들조차도 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왜냐하면 너무 동작하고 관련이 없으시고 심지어 뭐 그 평생을 거의 부산, 경남, 울산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뜬금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낙선하고도 동작을 위해서 일을 해준 것이 고마웠다는 말씀이 그런 걸 보면 당연히 나경원이 해야지 동작이 발전한다. 자신이 그러면 동작을 위한 정치인이었으면 동작이 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은 지역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중구를 지역구로 하시다가 보궐선거를 위해서 동작을 해왔었고 동작을 낙선하시자 다시 용산에 주소를 옮겨서 용산 출마를 기웃거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연구를 갖고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본인한테 더 흠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한강벨트 중요성 아까 윤 대표님께서 고구려 시대까지 얘기하시면서 좀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셨고 일단은 나경원 의원이 일단 류세명 후보를 좀 고소고발권까지 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팽팽한 상황입니다. 뭐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정치인이든 방송인이든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비판은 할 수 있지만은 고소고발의 그 남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이게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은 뭐 나경원 후보 측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만약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양쪽이 그런 부분들을 좀 취하하면서 또 화합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여야가 경쟁을 하지만은 둘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 좀 서로 간의 동료의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한강벨트 이야기를 조금 제가 좀 더 드리면요. 예. 사실은 이 한강벨트가 소득도 서울에서 중간층입니다. 소득도 중간층이기도 하고 이게 스윙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겨야지 원래 국민의힘이 이기는 지역, 원래 민주당이 이기는 지역은 자기들 텃밭으로 분류해놓고 여기를 이겨야지 선거를 이겼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서는 최근에 국민의힘 서울당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최근 1, 2주 만에 민심이 굉장히 달라져서 위기다. 이 당 지지율 사실 착시 현상이다라고 굉장히 좀 위기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종섭 리스크, 고물가 해결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신정영 의원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착시 현상이 맞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거품이 이제 꺼지는 시점이 이제 됐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웠을 때는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와 같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탈피해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자라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약속했던 것들을 계속 어기면서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것들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하겠다라는 말 하자마자 또 혐오와 망언 발언했던 사람들 국힘에 발 딛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 장본인인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또 이터 1호 부미가 인재 양성의 표본이다라고 말했던 성일종 후보 그대로 공천 유지합니다. 선거도 시작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 다 모아놓고 당선 파티를 열었던 박덕흠 후보,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지만 전혀 공천의 결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자격 미달이거든요. 한동훈이 뱉은 말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특히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종섭 리스크는 전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런 종섭이라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는 이 사건, 최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 아니겠습니까? 도피를 시킨 거를 국가가 직접 주도한 겁니다. 그런데 원칙과 상식, 정의를 늘 외쳤던 법치주의를 외쳤던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 이제는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이런 반고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도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서울권은 중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거기에 더 이상 소구력이 없게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영결 네. 대표님, 일단 이종섭 리스크 고물가 해결해달라 후보들이 일단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난감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수세 국면이라고 봐야죠. 야구에서도 왜 공격할 때 수비에다가 또 찬스를 놓치면 또 상대방이 또 공세 네. 수세에 몰리잖아요. 여태까지는 민주당이 공천 파동으로 수세에 몰렸어요. 이제 공천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러면 국민의힘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하고 국민의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시 어떻게 변화하는 거를 좀 보여줘야죠. 저는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이종섭, 하나는 사과, 하나는 의사. 이종섭은 대통령의 부정적인 지금 인식, 지지율 조사에 하면은 한 60%까지 나오잖아요. 그 태도에 관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은 수도권에도 영향을 줘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상관계수가 0.7이라고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지 수세 국면에서 탈피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사과죠. 사과 하나에 10,000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사과값 뿐이 아니라 이 경제가 좀 어려운 거를 또 실증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어떻게 보면 경제 어려운 걸 나타내는 거고 또 하나는 의사죠. 의사들이 지금 그 직무에 이탈해서 예. 병원들이 빅5 병원이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의료 대란. 그렇죠. 이게 어떤 지금 정부의 수습 능력, 대처 능력이 어떤가 이거를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공천 파동 민주당이 있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했기 때문에 묻혀온 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태까지는 참신했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공격만으로도 버틸 수 있겠느냐. 이제는 한동훈 표 공약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시점에 지금 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번 한강벨트 지금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초접전 양상이라 어떻게 보면 한강벨트 잡아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윤 대표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강벨트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고구려 말고 네. 지금 최근만 보면 네. 최근 한 3, 4년만 네. 보면은 업적뒤딱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선, 그렇죠. 총선, 지선 굉장히 달라졌는데 한번 좀 판세 좀 한번 분석해 보시죠. 그러니까 뭐 한강물이 항상 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파도도 치고 조용히 할 때도 있고 한데 또 산 밑에 있는 지역은 되게 일정하게 지지하는 당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한강변에 있는 당은 물 흐르듯이 그냥 요동을 많이 좀 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네. 한강을 잡는 쪽이 잡는다고 봐야죠. 네, 지금 지난 총선 때는 그렇죠. 민주당이 이겼고요. 민주당이 용산 빼놓고 다 석권을 했죠. 네, 대선 때는 또 대통령 달라졌고요.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지역을 또 상강벨트 석권했고 지방선거에는 성동구만 빼놓고 또 국민의힘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기려면은 이 한강벨트를 해야 되는데 한강벨트가 중산층에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동작을을 보면은 여기가 아주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갔는데 재밌는 지역입니다. 예. 동작 그 대로를 건너면 강남 서초예요. 굉장히 잘 사는 동네가 있어요. 예. 또 이쪽으로 가면은 또 노량진 저쪽으로 영등포 쪽으로 가면 또 다른 동네가 있고 한강 또 북쪽으로 가면 또 강북이 있고 여러 가운데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동작을을 어떻게 보면은 한강벨트의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동작을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기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나경원 의원을 공천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낯선 사람들이 의외로 또 좀 있어가지고 네. 그분들이 당의 힘으로 얼만큼 밀어주느냐 이게 좀 판세가 좀 좌우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 기준으로 해서 이남은 좀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이 북지역은 좀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런 경향의 판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박지원 부원장께서는 일단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온 여론조사가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어떤 한강 여론조사 중에도 말씀하신 민주당이 거죠? 이기는 예. 곳이 있고 예. 국민의힘이 이기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걸 초반 결정 구조다, 뭐 프런트 로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초반에 기세가 잡히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네, 그러실 것이다. 이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직업군, 계층별 구조가 다릅니다. 셀러리맨 중산층이 많은 곳은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자영업자 중산층이 많은 곳은 국민의힘이 유리합니다. 그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붙은 지역은 또 부촌이에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도 하위 저소득층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양쪽이 다 국민의힘 지지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에게 유리하게 가는 거고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이가 있는 게 이 강남 쪽 한강벨트하고 달리 셀러리맨 중산층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중앙정치 여론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한 쪽으로 계속 흘러갈 겁니다. 신정원 의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강벨트 현재 박지원 부원장께서 쭉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한강벨트 지금의 어떤 27일 남아있는 시점에서 지금 나온 데이터들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이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3지대의 아마 후보 진영일 겁니다. 네. 양당이 공고하게 있는 이제 그 시점에서 격차가 5%에서 10% 내외로 나와 있는 곳에서 아마도 제3지대가 어떤 형식의 존재감을 보이느냐. 가령 아까 전에 동작갑 같은 경우에는 전병헌 의원이 네. 새로운 미래 후보로 출마를 하죠. 거기에 또 그 국민의힘 후보가 현재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로 상당히 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인물, 제3지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한강벨트에도 새로운 가능성들 또 결과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3지대 입장도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네. 막말 변수가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아마 총선을 뒤흔들 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모두 표심 잃을까 최근에 설화 경계령을 내리고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는데 자, 장가 기자 일단은 먼저 어제 오늘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민주당에서 비명 박용진 의원 꺾고 서울 강북을 공천받은 정봉주 의원 과거 막말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에 유튜브에서 한 언급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화하던 중 나온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또 저기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DMZ. 발목질에.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DMZ에 들어가고 이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그건 씨. 그거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7년 전입니다. 7년 전에 얘기가 나와서 뭐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에 공천 받고 나서 또다시 재소환돼서 재점화돼서 많은 좀 회자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어제 정봉주 의원이 곤혹스러워하면서 단 한 유튜브 방송에서 좀 출연을 안 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인데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좀 어떤 지금 분위기입니까? 이제 뭐 자중하고 있는 분위기지요. 부적절하죠. 저런 발언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다만 이제 이 막말이라는 것들이 선거의 판세를 좌우한다. 뭐 거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선거의 판세를 좌우하도록 끌고 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양당이 10대 공약을 내놨는데요. 절추사 문제부터 해서 경제 문제까지 굉장히 공약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논쟁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저는 뭐 언론도 좀 그런 데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치인이라든가 뭐 저도 뭐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말과 관련되는 실수라는 것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사람이 말 실수를 안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이냐 사적인 영역이냐 최근의 것이냐 과거의 것이냐를 가지고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장해찬 씨, 그다음에 과거에 김용민 목사 문제 이분들은 사인이었을 때
공적인 일을 하지 않을 때 사인이었을 때 발언한 거란 말입니다. 네. 물론 비판받아야 될 거친 발언이었습니다만은 그 비판의 경중도 또 달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농담 삼아 한 말이 실수가 됐을 때와 그다음에 본인의 사상과 철학을 드러내는 문제, 5.18 문제라든가 또는 뭐 4.3 항쟁 문제라, 4.3 사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냈을 때 문제점 들어가는 또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말을 재밌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판단하는 좀 가늠을 언론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일단은 정 전 의원이 일단은 목함질의 폭발로 좀 부상 입은 당사자들한테 직접 유선장으로 사과는 이미 드렸다라고 했는데 일단 당사자들이 연락받거나 좀 사과받은 바가 좀 없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서 좀 여기 좀 말들이 좀 많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는 두 가지 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목함질에 그거 어떻게 보면 참 슬프잖아요. 예, 젊은이들이 전방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발목까지 잃었잖아요. 그거를 DMZ 관광 상품 한다면서 그 터지면은 지뢰 터지면은 목발을 선물로 주자. 참 어떻게 보면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충격을 좀 받았고 네. 또 하나는 이 사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나와서 방송 삭제하고 사과를 했다고 그랬는데 당사자인 그 피해 그 군인은 네. 사과받은 적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좀 설명이 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과 받은 적이 없는데 사과했다면 또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다시 좀 살펴봐야겠다. 이 사건이 단순한 막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정치에 대한 혐오도가 아주 지금 극에 치닫고 있거든요. 더구나 또 강북 을에서는 지금 박용진 의원이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양심적인 정치인이라고 평이 좀 나 있는데 비교 유치원 3법도 하고 그 사람을 떨어뜨린 정봉주 전 의원이 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더 증폭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장가 기자,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어떤 이 정봉주 의원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좀 밝혔나요? 기자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요.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이 정 후보에 대해서 뭐 윤리감찰단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네, 있었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사과 진위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당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종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얘기는 좀 섣부른 얘기다라면서 말을 좀 아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논란이 좀 커지면서 과거 막말까지 좀 재소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도 과거 정 전 의원하고 좀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그 막말 전력이 있었는데 이걸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일인데 듣고 오시죠. 민주당 안에 있는 빨간 잠바 민주당을 속아내야 된다. 저는 파란 잠바 민주당이거든요. 저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 대변인께서 좀 지역을 좀 정해주시면. 제가 지난주에 KK라 그랬거든요. K 지역에 가서 K와 경쟁을 하겠다. 민주당에서 소신과 상식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4년 전 제 지역구에 와서 저를 잡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가 영상에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너 한 번 만나면 이제 K 머시기 이 X 같은 XX야.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봐랴. 이것이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저를 저격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선택한 후보는 바로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신정희 의원. 일단은 또 다른 막말 폭로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금태섭 의원이 이런 이유도 뭔지도 궁금한데요. 금태섭 의원도 아마 거기에 희생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 막말에 대해서 이런 정치인들의 좀 꿈이 생긴 것 같아요. 이재명 드림. 나도 이재명처럼 될 수 있다. 과거에 어떠한 폐륜적 막말을 해도 버티고 위기만 모면하면 나도 대선 후보 될 수 있고 나도 국회의원 될 수 있고 나도 당대표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가득한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 드림의 단면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 어저께인가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의원 후보 전원에게 보낸 거예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언행들이 있을 경우 공천을 취소하는 긴급 징계가 있을 것이다. 바로 다음에 이런 지금 막말의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긴급 징계 할까요?
예, 저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공천준 후보자들의 어떤 막말, 망언들에 저렇게 입 딱 다물고 있는 저런 모습 속에 서로가 못난이 경쟁, 그럼 나도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양당 기득권의 못난이 경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런 막말을 해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앞서서 우리 박진영 패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좀 달리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4인 1대와 공인 1대를 구분해야 된다? 아닙니다. 정치를 하고 싶다. 그 뜻을 밝힌 사람은요, 본인의 모든 말이 기록에 남을 거란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4인이었을 때 양평고속도로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도이치모터스 이야기들 관련돼가지고 4인일 때 왜 했던 일들을 비판하냐, 국힘이 똑같은 논리로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거 분명히 비판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공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책임져야 된다.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어도 모든 건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게 싫다면요, 정봉주 의원님 비롯해서 막말을 하고 있는 양당의 후보들 그냥 유튜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네. 범죄 의혹에 관한 것과 말실수라는 것은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것은 범죄 의혹인 거고요. 말실수라는 것은 범죄 의혹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해찬 씨나 김용민 목사가 과거에 20년 전에도 자기가 정치하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로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까지 과연 뒤적이는 것이 맞는가? 이거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저는 그 규정과 그다음에 또 우리 나름의 기준을 좀 제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따지고 든다면요. 조지 오웰의 1984년처럼 모든 사람들이 막말하면 사방에서 삐삐삐 울리고 하는 그런 감시된 사회에 살아야 됩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네. 다양한 시각 주셔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정전 의원이 가장 최근인 지난 1월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시청자를 좀 벌레로 좀 표현한 그런 식으로 좀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번 듣고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시죠. 왜냐하면 댓글을 봐야 되거든. 네. 이게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진보가 많나, 보수가 많나. 아이, 이것도 봐야 벌레가 되거든. 뭡니까 또. 왜요? 언어 좀 곱게 좀 써주세요. 아니, 그게 막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 벌레라는 게? 예. 아, 이건 좀 약간 막말이 가깝죠. 막말 아니에요, 벌레가. 예, 윤 대표님, 뭐 벌레 발언이 좀 나왔고 이전에 보니까 좀 안철수 의원을 향한 좀 막말도 있었고 또 오늘 좀 나온 보도인데 이 2015년입니다. 조계종을 북한 김정은 집단에 좀 비유한 발언이 또 한번 좀 조명이 되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막말 나왔을 때 판단 기준이 일시적인 실수냐 고의냐 하나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처음으로 한 거냐 어쩌다가 네. 상습적으로 한 거냐 그리고 피해자한테 사과한다고 회복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상습섭이냐 어쩌다가 한번 우연히 실수한 거냐 봐야 되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너무 좀 많이 한 거 아닌가 저런 생각이 들어요. 유권자를 벌레라고 하고 또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하고 또 비교하고 이런 거는 또 정치적인 경쟁자 안철수 옛날 의원한테도 거의 뭐 인신공격적인 어떻게 보면 방송에 옮길 수 없는 정도 심한 네. 말을 했는데 저 정도는 좀 견디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좀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대하는 자세를 좀 보려면은 저런 거에 대해서 제갈공명이 왜 읍참마속 했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마속에 목을 뱉잖아요. 왜? 기강으로 해서 어떻게 전투에 한다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정봉주 의원 개인에 대한 연민도 물론 가질 수는 있지만은 전체 총선 국면을 생각한다면은 민주당도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이 어쨌든 보면 좀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을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 1월까지도 좀 부주의한 발언이 좀 나왔는데 좀 어떤 조언을 계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평소에 이제 언행을 좀 조심을 해야죠. 예. 표현하자면 이걸 이제 B급 문화, B급 정서다 이렇게 이제 예. 표현을 합니다. 이 벌레라는 표현들도 이제 유튜버 쪽에서 쓰는 언어들이죠. 언어들인데 본인이 이제 유튜버로서만 생활하는 사람이냐, 정치인으로서의 동치 직업을 갖고 있느냐라는 차원을 생각했다면 좀 더 조심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이나 정치라는 것이 말과 글로서 상대방과 경쟁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저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 구체적 당사자 피해자가 있었을 때 네. 그분과 어떻게 화해하는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까지 좀 이어지는 걸 빨리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여기 대해서 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제였나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또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또 사과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도 오늘 오전에 보고받았습니다. 말 실수, 또 과장된 잘못된 표현,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었는데 신정현 의원 예.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궁금합니다. 예. 사과했지만 뭐 과거의 일이었고 양해 말씀 부탁드린다 이렇게 약간 네. 굳은 당연히 당대표로서 할 수도 있는 말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이재명 드림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모든 전철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막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내용에서 저는 정봉주 의원이 만약 이런 문제로 진짜 사과를 했는가 사실 확인부터 돼야 되겠지만 당사자는 아니라 그랬으니까요. 사과를 했는가부터 따져봐야겠지만 사과를 하는 걸로 뭔가 결과를 맺어야 된다면 아마도 정봉주 전 의원은 총선 내내 사과만 해야 될 겁니다. 까도 계속해서 막말했던 게 나올 거거든요. 지금 유튜브만 쭉 찾아봐도 정봉주 전 의원이 했던 막말들 한 백과사전을 채울 만합니다. 뭐 아까 전에도 언급됐던지 모르겠지만 조계종의 어떤 비유 표현으로 김정은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한 종교 집단 전체를 이렇게 폄훼하고 혐오하는 발언들. 아까 벌레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상대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래서 극성 지지층들로부터 극적인 지지만 얻으면 되는 사실 이러한 잘못된 정치 문화를 만들어냈던 첫 창시자가 어찌 보면은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고 또 이재명 현재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 끝내겠다고 민주당이 만약에 결단하고 중도층으로 상식과 원칙이 있는 정치로 가겠다 그런다면 아마도 아까 읍참마속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말도 쳐내야겠지만 자기 한쪽 팔을 자르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그러한 정치를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번에 백석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최강욱 전 의원이 정 전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하려는 이유, 뭐 그리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장가 기자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한 유튜브에 나와서요. 정봉주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공항 의전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이 식구들과 여행만 가도 이 티켓팅을 할 때 공항이 시끌시끌해지면서 항공사 간부들이 나와서 의전을 나오는데 정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예. 윤 대표님 이거 제가 한번 쭉 유튜브 봤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친분도 예전에 있었으니까 네. 최강욱 전 의원이 좀 가볍게 얘기한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좀 이런 사람이다라고 뭐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공항 이용할 때 다 특권층 대접을 받거든요. 특별히 의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한테 대해서 국회의원이 다시 되고 싶어 하는 거는 과거 특권을 공항 갈 때 의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디스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하하는 뭐 그런 발언이죠. 저는 내친 김에 이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네. 이번에 총선 때 여야가 어느 당이든지 먼저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이 한 200개 되거든요. 그거 선거 끝나자마자 당선자들이 그거 특권 내려놓게 하겠다고 연판장 써서 서명해서 그 인감 도장까지 찍어서 인감까지. 공증해가지고 예. 결의대회 하면은 표가 아마 확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정봉주 의원도 지금 막말해도 그렇게 끝까지 지금 하고 싶어 하고 하는 게 그런 특권이라면은 이런 특권을 빨리 좀 내려놓는 당이 이번에 네. 승기를 잡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최 전 의원 얘기로 뭐 정봉주 의원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서 어떤 말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설마 국회의원 되겠다는 사람이 공항 의전 때문에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겠어요? 네. 저는 이거는 이 설화는 정봉주 의원의 설화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의 설화인 것 같습니다. 최강욱 설화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실 제가 뭐 최강욱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데 네. 최강욱 의원도 최근까지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막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 잠깐 다시 좀 드리자면요. 이 공사구별에 대해서 우리 진짜 기준 정해야 돼요. 제가 뭐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국의 대통령이 외교 행위하면서 바이든 날리면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금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일상적으로 저희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상습화된 정치 구조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정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정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조롱하고 핀찬 주고 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가장 사실 최첨단에 있는 분들은 양당 대표들이에요. 저는 양당 대표들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정선언하고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차라리 국회 특권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윤리강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서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갖는 그런 절차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윤영걸 대표님 일단은 총선 직전에 막말 논란이 어떤 총선을 뒤흔들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보니까 나는 꼼수사 출신 김용민 의원의 노인 비하 발언 예전에 있었고 미래통합당 당시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 등등 많았지 않습니까? 총선 판세가 좀 뒤집힌 막말 발언들 좀 어떤 것이 좀 떠오르십니까? 저는 뭐 2012년에 김용민 씨가 그 얘기한 게 떠오르죠. 네. 그때 좀 심한 말 했잖아요. 서울시청 앞에 엘리베이터 다 없어라 노인들 투표하러 못 나오게 뭐 이렇게 했고 또 미국 국무장관 여성 장관 라이스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말을 했죠. 그건 좀 방송에 할 수 없는 네. 그런 심한 말을 해서 그때만 해도 2012년에 그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 좀 불리한 쪽이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 때문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죠.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016년에도 그때는 뭐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죠. 그렇게 심한 막말일까 생각 드는데 그때 김대호라는 예비 후보가 그 노인들은 장애인이다 뭐 이랬는데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그래도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다 또 차명진 전 의원이 또 세월호 관련해서 또 입에 옮길 수 없는 또 말을 해서 분위기가 총선인가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야가 호감이 있지 않고 둘 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양쪽 다 마음에 안 드는 계층이 볼 때는 막말한 쪽에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영호남 쪽에 완전히 지지하는 쪽은 막말해도 별로 안 움직여요. 하지만은 수도권에 지금 122석이잖아요. 이 지역의 의석이 요동을 친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여야가 지금 자꾸 덮고 가려고 하거든요. 저 같으면은 여야 저한테 권한을 준다면은 관련된 사람 다 쳐버리겠어요. 다 청소해버리겠어요. 네. 예, 국민들 앞에 엎드려 뻗치고 절하고 다 쳐버리겠어요. 후보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예. 봐요. 좀 다소의 가혹한 점이 있어도 이나머리 가져오라고 예. 교세라고 회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소선은 대악과 닮았다. 작게 인자하게 베푸는 거는 크게 나빠지는 거고 또 대선은 크게 성공하는 거는 비정하고 닮았다. 비정해야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여야가 공통 화두로 지금 비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정현 의원 일단은 막말이 어쨌든 민감한 수도권에서 좀 변수가 상당히 될 수가 있다.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여야 지도부도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주고 있어요. 네.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앞서서 최강욱 의원 얘기했지만은 최강욱 의원이 앞서서도 발언했던 또 전례가 있죠. 암컷 발언. 이건 정말로 일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 짤짤이 발언. 이런 발언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적인 자리에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치인의 말은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곧 국민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적 윤리를 닦아야 되고 절차 탕마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적인 말들을 내뱉고 나서 지금 선거 이제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사과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바로 그런 낯띠 나든 도덕적 기준과 관점 때문에 우리의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무관심과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당부터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도덕성과 윤리 그리고 유능함을 함께 갖춘 정당이라야 아마도 지금의 국민들이 표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굉장히 경계하고 있죠. 막말 경계령 내리고 있는데 후보들 입당 속과에 나섰습니다. 한번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고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가능한 문제가 될 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혹시 겸손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지나친 자극적 표현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작은 불씨 하나가 전체 국면을 이렇게 망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요. 네,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쭉 긴급 징계까지 내릴 거다 이렇게 공개 경고라고 할까요? 이렇게 내렸는데 많이들 조심하겠죠. 당연하죠. 이게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이런 말 실수가 큰 흐름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 사건이 좀 계기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이런 제2의 사건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당 전략 차원에서는 그렇지만은 후보가 당에서 내리꽂는 후보가 아닌 경선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일 때는 네. 이게 대의민주주의라는 절차가 작동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말실수라는 것과 어느 정도 경중의 무게를 갖고 징계를 주느냐 또는 후보를 박탈하느냐 이런 부분들과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이든 날리면 이 땡땡 저 땡땡 했던 대통령을 우리가 자르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로 가지고 이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들도 정치하는 정당에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윤 대표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 후보직 거치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은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론이 나빠지면은 이재명 대표도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물론 한두 번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누적된 거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제일 죄질이 나쁜 게 뭐냐면 역사의 희생자를 매도하는 거. 이거는 정말 죄질이 나쁘다고 봐요. 또 하나 나쁜 거는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거. 두 번째로는 나쁘다고 네. 봐요. 정봉주 의원은 거기에 범주는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DMZ에서 발목지뢰로 희생당한 사람을 비하한다든지 희롱한다든지 조롱했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결코 작지가 않다. 네. 그래서 민주당 선거를 보고 생각하지 개인 정봉주를 보고 판단하지는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도 곤욕을 굉장히 치르고 있습니다. 설화 때문에. 도태우 후보의 5.18 평화 발언이 있었는데 장가 기자, 이번엔 좀 다른 후보 좀 문제가 됐다고요? 몇 후보가 있는데 먼저 잠깐 부산 수영구에 공천을 받은 장해찬 후보 얘기부터 하자면요. 네. 지난 2012년, 그러니까 장해찬 후보가 24살 때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말을 SNS에 올렸는데요. 장해찬 후보는 자신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쓴 글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또 논란이 된 후보, 대전 서갑에서 공천을 받은 조수연 후보입니다. 조 후보는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글을 쓴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릅니다. 2017년 8월에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밖에도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 망국의 제1책임은 고종이지 이완용이라 한다면 군주의 책임을 신하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 후보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쓴 글이고 또 과도한 표현은 사과한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거 친일 공천 아니냐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본의 지배가
조선보다는 훨씬 나았다. 지배받는 거 훨씬 나았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열등의식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표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또 히로부미는 인재다. 좋은 자원이다. 이런 발언들은 실수가 아니라 깊은 사고 속에서 나온 의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들이 국민을 존중하고 자주 독립의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께서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국민의힘 후보들 논란이 된 문제 들어봤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뭐 그 조 후보의 공천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저게 전형적인 이제 뉴라이트 사고라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근대화됐다라는 이런 논리인데요. 그 논리의 태도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나라 외교안보정책 총괄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분에게 어떻게 뭐 동화됐는지 모르겠지만은 3.1절 메시지에서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대다수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사실은 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그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뉴라이트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 공천 주지 말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해체해야 될걸요. 뭐 이게 뭐 잘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정당 전체가 극우적 사고에 아스팔트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뉴라이트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정통 보수, 공동체와 민족주의, 역사의식을 제대로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런 정당으로 좀 탈바꿈할 것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네, 신 의원님 네. 손 드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발언은 실수가 아니라 깊은 사고 속에서 나온 겁니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네. 말씀하셨어요. 같은 논리로 왜 정봉주 전 의원에게는 적용하지 못합니까? 예, 이렇게 희생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생각, 조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맡았던 직책이 바로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말로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120만이라고 자랑하는 당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인이 내뱉은 말을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정치하셔라.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후보들의 설화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듣고 오시죠. 어제 그 도쿄 후보에서 발언 재검수 요구하셨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관한 점은 혹시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전체에서 과오나 잘못된 언행을 하지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의 언행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언행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의 경우에는 그럴 때는 좀 더 엄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공관위에서 그런 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엄밀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얘기는 일단은 뭐 미온적이고 좀 비판적이다 이런 시각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장가희 기자, 내일 한동훈 위원장이 5.18 관련 발언 이후에 도태우 후보 광주를 방문합니다. 5월 단체가 현장에서 좀 항의성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5월 단체는 국민의힘이 공천을 취소할 것처럼 해놓고 이거는 결국 쇼에 그쳤다. 이런 기만 행위와 반복되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5.18 왜곡 폄훼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염치로 광주에 오려고 하는가, 오려거든 부끄러운 도태우 공천 취소하고 오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윤 대표님, 일단은 여당은요,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나아가서 이제 총선 전체 영향을 미칠까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대응력이 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재래시장 가면은 뭐 열광적인 환호를 받잖아요. 그 환호에 취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자성을 해서 다시 생각해야죠. 첫 번째 할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변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잘 해왔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공천에서 그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자기 라이벌 될 사람을 학살하는 공천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이한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새로운 이미지. 이번 총선은 도전자가 누굽니까? 도전자가 민주당이 아니라 도전자가 국민의힘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더 변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화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죠. 지금 이재명의 개인의 대표에 대한 비난 이거보다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옛날 그 뉴타운 때 그 국민의힘이 그때 한 40석 이상 석권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공약, 메가시티라든지 또 철도 지하라든지 집권당의 힘으로서 뭘 하겠다는 거를 확실히 좀 보여줘야 된다. 또 하나는 한동훈만으로는 안 된다. 한동훈이 변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한동훈만으로 안 된다. 한동훈에 대해서 처음에는 참신했지만은 지금 몇 달 지나고 오니까 좀 피로감이 있거든요. 네. 이럴 때 국민의힘에서 집단지성을 해야 돼요. 다른 유력 인사 중진들 손잡고 같이 선대위도 꾸리고 같이 좀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지 한동훈 원맨쇼로는 총선에서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공천 얘기, 여야 공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 좀 양당은 인정하지 않지만 일단 보면은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 얘기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비명 행사 키워드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럴 만한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국민의힘 보면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서 현역이 페널티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은 하위 감점이 기존보다 좀 높아지고 그래서 애초에 비명계는 출발점부터 좀 뒤에서 출발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일각의 언론에서는 악마의 디테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시겠습니까?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거친 표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 현역들은 인지도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국민의힘 공천이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양당이 좀 달라요. 예,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의원들에 대한 평가에서 지역의 당원들에 의한 평가, 그다음에 보좌관들에 의한 평가, 당직자에 의한 평가, 그다음에 의원들 간의 다면 평가, 그 평가 비중이 실제로 높았고 거기에서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나머지 정성 평가라는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당 고유의 색깔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당.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닌 보편적 국민 여론에 의해서 공천을 할 것 같으면 정당 정치를 안 해야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들이 봤을 때 저 의원이 왜 민주당에서는 점수가 적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그 기준이 아닌 겁니다. 민주당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 있는 분이 보수적인 뭐 국방 안보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서 저는 정당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연장성상에서 좀 보면 어제 민주당 정선 결과에서 허위 20% 받은 친문 전해철 의원이 친문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한테 패해서 탈락했는데 신 의원님, 네. 일단은 비명 행사가 끝까지 이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비명 행사로 이번 스토리는 아마 마침표를 찍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서서 전해철, 양문석 그 이전에 박광온 의원, 김준혁 후보 사실은 현장에서 일반 여론조사나 그리고 당선 가능성에 대한 여러 적합도 조사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게 받았던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의 과정에서 그 결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선거의 승리에 방점을 찍었다기보다 오직 하나, 이재명 당대표는 죄가 없다. 이재명 당을 지키면 된다라는 하나의 기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라인업을 하고 선거를 치른다. 선거의 성패보다는 바로 그런 단일 대우를 만드는 데 이번 선거에 목적을 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교훈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이 교훈에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아마 4월 10일 투표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화제됐던 게 올드보이 얘기입니다. 올드보이들의 귀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상임고문 본선 진출에 성공했는데 윤 대표님, 네. 올드보이들의 귀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세대 교체 흐름 속에서. 뭐 사람을 나이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은 네. 이번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새술은 새부대, 뭐 장강의 뒷물이 안무를 밀어낸다 했는데 너무 오래된 올드보이들이에요. 박지원 전 의원만 해도 국정원장까지 하시고 지금 80이 넘으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순수하게 지혜가 뛰어나서
역량이 뛰어나서 경륜이 뛰어나서 됐다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저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정동영 상임 고문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 인사입니다. 정동영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이재명 대표가 그 특보단에 들어갔었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어떻게 보면 친명 인사로 지금 꼽히거든요. 그래서 병풍 역할을 좀 하는 용어로 올드보이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기가 좀 어렵다. 나이만 갖고 뭐 올드보이다 저는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네. 청년 정치인들도 낡은 정치인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박지원, 정동영 이분 공천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젊고 참신한 사람들은 대량 비명이라는 이유로 날려버리고 저런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또 공천을 주고 저거에 제대로 된 공천이니까 저는 이런 회의가 좀 듭니다. 네. 청년 정치인 신정인 의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올드보이들. 올드보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까가 정말 고민이에요. 물론 두 분도 훌륭한 정치적 자산들이 있으신 분들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그리고 미래 의제의 문제에 얼마나 감수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까. 저는 과거와 싸우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미래와 싸우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당에게도 제가 정말 속상한 것들이 바로 미래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옷에 묻어있는 오물만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누군가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해서 그 더러운 옷이야 나처럼 깔끔하게 입고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제3지대, 제3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라이브 픽입니다. 카타르 아시안컵 때 선수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졌던 축구대표팀이 이번에는 카드게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둔 전지훈련 기간에 일부 선수와 축구협회 직원이 숙소에서 돈을 걸고 칩으로 카드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축구협회에 따르면 스태프가 선수들과 카드놀이를 한 부분은 조사 결과 사실로 파악되다면서도 커피 내기 수준의 놀이다, 도박성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선수들의 생활을 관리해야 할 스태프가 함께 카드놀이를 한 것은 자체 규정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를 해제한 상태인데요. 이미 내부 갈등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축구협회와 대표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는 팬들의 마음도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가수 겸 배우 임창정 씨의 이름을 건 연기학원이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임창정 씨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연기학원의 배우들이 광고 촬영 후에 광고주에게 받은 출연료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피해자들은 임창정이 운영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진행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 아역 배우의 출연료도 주지 않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학원 직원들도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또 여기에 임창정 씨 측은 해당 연기학원이 임창정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다. 출연료 미지급 사건 또한 임창정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학원 공식 홍보 영상에 출연해 임 씨가 직접 설립한 회사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부터 주가 조작과 미용실 먹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임창정 씨. 유명인이라 쉽게 신뢰가 쌓이는 만큼 그 무거움도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라이브 픽 전해드렸습니다.